진호가 교재를 보고 감탄했어. 뭐라고요? 교재가 체계적인데. 두 번만 줬는데 뭐가 체계적이야? 뭐가 체계적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스프링으로만 봤다가. 아니 내가 그래서 이걸로 나갔는데. 아닌데 친구는 저기잖아. 통합과학은 스프링으로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기성아 어때? 어렵지 않지? 할만하지? 질문 뭔데? 둘레가 커지면 그러니까 네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잖아. 이게 토리첼리의 실험이거든. 토리첼리가 10m 유리관에다가 물을 채워갖고 거꾸로 뒤집었더니 물의 높이가 10m라는 거야. 그게 압력이 누르기 때문에 옆에 수조를 눌러가지고 물을 10m까지 끌어올린다. 그래서 일기압이 10m의 물기둥하고 똑같더라. 그러니까 너무 10m가 이게 높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밀도가 13.5 정도 되는 수은을 사용한 거야. 수은을 사용해서 일기압을 측정했더니 76cm의 기둥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 질문은 뭐냐면 기둥을 이런 애를 쓸 거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똑같아. 똑같습니다. 76cm가 1기압이야. 이렇게 됩니다. 같은 높이로 올라간다. 이렇게. 왜냐면 압력이 어떤 힘이냐면 힘이고 면적입니다. 면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세지는 거죠. 이게 이제 교과 과정에서 빠졌는데 스펠링이 생각이 납니다. 파스칼의 원리야. 파스칼. 뭐냐면 자동차 제키라고 들어봤니? 이제 요새는 뭐 공업사를 가니까 그런데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가면은 자동으로 올려주는데 옛날에는 뭐 길 가다가 만약에 타이어가 펑크 났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자동차 트렁크 뒤에 보면 이게 제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게 이제 뭐냐면 물론 거기는 이제 휴대용은 이렇게 나사로 돼 있어 갖고 이렇게 하는데 공업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끼워놓고 유압으로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 그럼 사실은 유압 프레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당기는데 자동차 2톤짜리를 드는 거야. 엄청나게 힘이 많아지는 거지. 그런데 그 원리가 어떤 거냐면 여기에 수은이나 기름이 꽉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여기서 누르는 압력하고 여기서는 왜? 낮은 곳으로 이마소로 이 압력하고 이 압력이 같은 것이야. 그런데 이 압력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단위 면적당 힘이거든. 단위 면적당 힘이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압력은 같은데 면적이 커지면 힘도 커지는 거지. 그래서 무거운 애를 들 수 있는 것이지. 적은 힘만 주고도 이쪽에 무거운 애를 들 수 있는 거야. 얘를 누르면 이렇게 이런 원리다. 그러니까 힘은 다른 거야. 힘은 다른데 압력은 같은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물리를 알아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 이런 게 이제 압력의 의미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은 질문이었어. 그래서
혹시 화학 관련 선생님 화학 전공이거든. 화학 관련하는 그런 연구실에 가면 그 펠렛 만드는 이 프레스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거든. 우리 사람이 잡아당기면 기껏 5kg 정도 힘밖에 못 잡아당기잖아. 근데 거기에 걸리는 힘은 3톤 막 이래. 그래서 가루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당기잖아. 그러면 그게 펠렛이라고 얇은 막처럼 만들어져서 나온다. 그거 갖다 놓고 뭐 찍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는 이제 펠렛 만드는 기구가 있거든. 그 유럽 프레스야. 내가 조그만 힘을 주고도 아주 센 힘으로 얘를 눌러가지고 딱 펠렛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도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보일러 법칙까지 했어. 이제 두 번째 샤르레 법칙. 번호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했죠. 영국 사람인 보일의 법칙 나오고 나서 67년 후에 샤르레 법칙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일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쥐가 그 실험을 했으면 온도를 일정하게 해가지고 실험을 했으면 분명히 압력 일정한 실험도 했을 거야. 근데 실패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이론은 실험이 뒷받침돼서 논문이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그 실험을 다 못하고 죽은 것 같아.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샤를이야. 샤를은 이제 프랑스 사람인 것 같은데 67년 후에 샤를의 법칙이 나왔어요. 원래 보일이 그걸 성공했다 그러면 보일의 법칙 1법칙, 보일의 법칙 2법칙 이렇게 나왔겠지. 근데 보일의 법칙 다음에 샤를의 법칙입니다. 샤를의 법칙. 따라해봐. 샤를의 법칙. 압력. 그래서 샤를은 누구를 압력을 컨스턴트로 놓은 거야. 사실은 실험할 때 생각을 해봐. 실험 세팅을 할 때 온도를 일정하게 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 큰 수조에다가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물에 갖다 놓고 물을 25도씩으로 일정하게 예를 들어 유지한다 그래봐. 거기 안에다가 수조에다가 돼지꼬리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냉장고, 그죠? 냉각시킬 수 있는 냉각 장치를 연결해. 그래갖고 온도계를 꼽아서 25도.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하게끔 하면 온도가 25도보다 좀 올라가면 냉각을 작동시키는 거야. 그 다음 온도가 낮아지면 돼지꼬리 히터를 작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조금 그 변동이 있어도 유지가 되는 거야. 그걸 계속 이제 하면 일정한 온도 25도에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실험할 기구를 그 물에다 담궈놓고 실험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 온도 일정하게 해서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일의 실험은 생각보다 그렇게 실험 조건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샤를의 법칙, 보일도 시도했겠지. 압력을 일정하게 해보려고 한 거야. 압력을 일정하게 하려면 이 용기 안에다가 한쪽에는 베큐um, 그러니까 진공청소기를 연결해야 돼. 한쪽에는 컴프레셔, 압축기를 연결해야 돼. 그래갖고 여기를 일기압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야. 매번 일기압을 측정해 놓은 상태에서 압력이 올라가면 베큐um으로 빼야 돼. 압력이 부족하면 컴프레셔로 밀어줘야 돼. 이거 쉽지 않죠. 자동으로 하니까. 막 베큐머하고 그 다음에 컴프레셔를 동시에 막 자동으로 조절해갖고 압력을 계속 일기압을 유지시켜준다? 이거 쉽지 않겠지. 이 실험을 샤를이 한 거예요. 보일은 이 실험을 실패했던 것 같아. 그래서 보일은 온도 일정하게 한 조건의 실험만, 그래서 보일의 법칙. 그 보일의 법칙을 기반으로 샤를의 법칙은 압력을 일정하게 해가지고 온도가 변할 때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샤를은 이런 실험을 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온도를 증가시켰을 때 부피가 온도 1도씩 증가할 때마다 0도씨 부피에 273분의 1씩 증가하더라. 그래서 샤를의 법칙을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에 X를 도시로 놓고 여기를 V 부피라고 놓은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0도씨 부피를 얘가 얼마로 할까? 여기 이쯤에 갑시다. 여기 V0라고 했다 그러면 1도씩 갈 때마다 V0, 0도씩 부피 V0 273분의 1씩 부피가 증가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273도까지 가면 2V0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273도까지 갔을 때 이렇게 되더라는 걸 알아낸 게 샤를의 법칙. 아까 우리 온도할 때처럼 얘를 직선의 방정식을 그린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실험할 걸 이렇게 추세선이라고 그러죠. 트라이앵글. 이걸 쭉 한번 저렇게 가봤어. 그랬더니 얘가 대칭해서 여기까지 올 거 아니니 이렇게 여기 몇 도였어? 마이너스 273도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를 다루긴 하지만 기체 분자가 없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기체 분자가 있어. 기체 분자 부피가 있어. 0도씨로 간다 그래갖고 0도씨까지 갖고 절대 0도까지 갖고 간다 그래갖고 이거 기체 부피가 0이 될 수가 있냐? 이게 뿅 하고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절대 0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빵꾸로 뚫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추세선을 그려봤더니 부피가 0이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는 거지. 그게 마이너스 273도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기체가 0이 되냐고. 온도를 낮춘다고 0이 되냐고. 0이 되기 전에 액체가 돼버리지. 액화돼버리지. 그래서 얘가 가다가 실제로는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해요? 액화되는 점을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지. 액체로 바뀌어버리더라. 그리고 액체로 되면 부피가 굉장히 작잖아. 1600, 1700배가 줄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깝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절대 온도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게 절대 온도에 도달할 수 없다. 연력학 제3법칙이 샤를 법칙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냐? 이렇게 돼서 절대 온도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가다가 보면 기체 상태로는 절대 온도에 도달할 수 없고 액체가 돼버리더라, 액화가 돼버리더라 라고 하는 거가 샤를 법칙의 핵심이었어요. 됐어? 이런 예로는 많잖아요. 뭐 탁구공 찌그러진 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펴지는 거, 여름에 타이어가 더 팽팽해지는 거, 이런 것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팽팽해지는 게 그거잖아요. 그치? 됐어?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을 것 같아. 선생님 중학교 때 기술과정 가르치는 남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아마 그 선생님이 나이가 지금 선생님 정도 됐던 것 같아. 나이 들면 여기 요쪽 볼이 살이 없어져갖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름이 한국소, 코리아 카우였는데 지금도 기억나. 한국소 선생님이야. 이름이 한국소야.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 카우라고 부르는데 지금 살아계 돌아가셨을 것 같아. 나이가 지금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됐어요. 30년 그때 지금 한 80, 살아계시면 한 80, 90 되실 것 같아. 살아계실 수도 있겠다. 여기 볼이 맨날 이렇게 들어가니까 맨날 이러고 다녔어. 그 선생님 맨날 트레이닝 마크야. 그래서 물어봤어.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꾸 주름이 생겨서 고민이래. 그래서 바람 넣고 다니면 여기 주름이 펴진다 그래갖고. 그래서 선생님도 요새 주름이 고민이거든. 그래서 주름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가끔 선생님도 거울 보고 이러고 다닙니다. 자, 뭐야? 그냥 이러고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팽창해갖고 부피가 팽창하더라. 타이어가 여름에 팽창하는 이유가 온도가 높아져서 뭐예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 온도가 올라가면 아까 얘기했잖아. 평균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그럼 병렬이 두들기잖아. 압력이 높아지죠. 팽창. 대기압은 그대로 있는데 안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밀어낼 수밖에 없죠. 부피 팽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온도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압력이 증가해 가지고 부피가 늘어나더라. 왜? 압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그 안에 압력이 증가하면 바깥 압력과 같아져야 되니까 팽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부피가 팽창하는 거다. 이게 샤를 법칙. 끝. 이렇게 해서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이 이상기체에 기반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걸 게이리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세 번째. 보일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일의 법칙, 샤를 법칙. 아까 얘기했죠. 기억나? TV는 1점. 보일의 법칙. 그 다음에 T분의 V는 1점. 이 식이 이제 변수를 각자 하나씩 따로 상수로 둔 거니까 그걸 상수로 두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얘를 합성하면 T분의 뭐였죠? T분의 P분이지. T분의 P분은 1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는 보일의 법칙, 이렇게는 샤를 법칙이잖아. 이렇게 합쳐놓은 걸 우리는 보일 샤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얘를 갖다가 우리 얘를 상수로 놔야 될 거 아니? 상수 K로 놓은 거야. 그래서 얘를 예쁘게 썼더니 PV는 K, T 이렇게. 이걸 실험을 통해서 이 K 값을 다시 정한 거야. 그래서 이걸 정해봤더니 PV는 몰수에다가 기체 상수 한 거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보일 샤를 법칙을 다른 표현으로 쓴 게 이상기체 상대방 정식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P는 압력, V는 부피, N은 몰수. 그렇게 계산해서 R값은 항상 상수로 가져야 된다. 0.082, 0.082 또는 줄로 하면 8.31 이렇게 된다. 결국 이거야.
우린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기체들은 다 PV는 NRT에다 다 집어넣으면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화투에서 다루는 건 다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상기체 상대방 정식 그래프를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수학에서는 그래프가 그냥 y, x, 무조건 x축, y축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 근데 과학에서는 그래프의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이거 꼭 봐야 돼. 특히 그래프 많이 나옵니다. 화투에서.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수학 간단한 건지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함수 그래프하고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함수지. 이 두 가지 유형 가지고 따질 거야. 그래서 우리 봐봐. PV는 NRT라는 걸 식을 이렇게 놓고 자 어떤 그래프가 나오겠니? 자 P하고 V 우리 수도 없이 이거 논리 원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왜 이렇게 나오냐면 봐봐. 자 이거를 Y축에 놓은 거지 이거를 X축에 놓은 거 아니니? 그러면 이제 일로 넘겨야지. 그래서 Y를 놔두고 X를 넘겨야죠. 이렇게 해서 NRT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Y는 X분의 1꼴이잖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몰수가 1몰이라고 일정하다고 정해도 그럼 이거 난리죠? 이거 난리죠? 얘만 다르지. 얘가 일정할 때는 하나지만 우리 물리원에서 이거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T1, T2 항상 위에 있는 게 온도가 높다 그랬지. 왜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은 애가 압력이 높잖아. 같은 부피에서 온도가 높은 애가 압력이 더 크지. 이렇게. 그래서 압력 높은 애가 온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있는 그래프의 등원선이 온도가 크더라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이제 이런 걸 수도 없이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니네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이런 그래프도 낸다니까 여기 VP도 낸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놔도 V 놔두고 P를 이렇게 넘겨야지. 이해돼요? 이렇게 놓고 이거 Y고 이게 X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PV는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얘도 이렇게 나오겠지. 똑같은 결과는 나와요. 얘는 T1,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나온다고. PV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는 T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묶어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봐봐. PV는 NRT인데 볼래요? 이게 Y 값인 거야. 그럼 이게 X인 거지. 그럼 여기 이게 바로 얘는 상수고 몰수가 결국. 그럼 이런 결과가 나왔다. A 기체하고 B 기체가 있다. 그럼 당연히 A가 몰수가 큰 거지. 기울기가 큰 게 몰수니까. Y는 AX 그래프잖아. 이해돼요? 이런 거 따질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건 네가 수학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난 이과생이기 때문에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이 식을 이렇게 따질 수 있다. 결국 이 두 가지 1차 함수하고 분수 함수를 따질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보이니? 그렇지. 미안해. 이렇게 된다. 별거 아니야. 기울기가 큰 게 몰수가 큰 거니까 A의 몰수가 B보다 크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주 기본이 되는 거야. 이제 수학에서 그러니까 수학을 과학으로 적용시켜 가지고 사실 그래서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 이런 걸 배우는 거라고 원래. 그러니까 과학이 원래는 상위 개념이야.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미분적분도 다 물리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우리 뒤에 가면 이제 화투에서 반응 속도도 전부 다 미분이거든. 미분적분이거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약간 수학적인 개념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다. 여기까지 하면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야. 됐죠? 조금 지우고 여기까지 필겠지? 지워도 되겠니? 지우자. 이제 조금 기체에 대한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대방 정식 가지고 식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 좀 해보자고요.
너는 나를 잘 만난 거야. 이 화투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내용 정리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 1시간 내에. 실전까지도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실전 연결해 봅시다. 20분 내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분자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실전 문제에서는 이제 뭐를 다루냐면 분자량 측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렇죠? 우리 분자량 측정이 화학에서 특히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배웠잖아. 반응을 시키려면 몰수를 알아야 되는데 몰수 알으려면 뭘 알아야 돼? 분자량 알아야 되잖아. 근데 분자량은 우리가 새롭게 뭔가 만든 물질,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어떻게 측정할 거야? 그 분자량이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뭐 반응을 할 거 아니야. 몰수를 알아야 되니까. 분자량분의 질량이 몰수니까. 그러니까 분자량이 측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 분자량 측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분자량 측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기체에서 분자량 측정하는 방법, 액체에서 이제 반트호프 법칙이라고 하는 3투압을 이용해서 분자량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이제 라우레 법칙이 나와. 그래서 라우레 법칙, 총괄성을 이용해서 분자량 측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화투는 앞단원, 대단원 두 덩어리가 분자량 측정하는 거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은 그런 이론들을 이용해갖고 분자량을 측정하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 배운 이론 가지고 분자량 한번 측정해보자. 이제 어떤 거 있냐면 분자량 측정 한번 해봅시다. 에탄올. 에탄올 정도는 알지? C2H5 OH. 자, 이거 이론적인 분자량 얼마야? 12, 24에 6이니까 24에 6이면 30에 16이니까 46이네. 46, 뭐 단위까지 굳이 쓰면 그래프 올이죠. 이게 에탄올의 분자량이야. 얘의 분자량을 측정하고 싶어요. 자, 그럼 분자량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상기체 상대방 정식으로 PV는 자, 그냥 바로 가볼게. N분의 W RT라고 했어. 우리는 뭘 구해야 돼? M을 구해야 돼. M을 저쪽으로 넘겨버리고 우리 어떻게 쓰냐면 PV는 W RT. 결론 나왔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선생님 바로 다이렉트로 갔어. 얘 분자량이고 분자량을 측정하려면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게 뭘 측정해야 돼? 압력 측정해야 되고 부피 측정해야 되고 얘는 0.08이 알고 있고 W 질량 측정해야 되고 온도 측정해야 되고 끝! 얘네들만 측정하면 분자량 정확히 측정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를 하냐면 바늘구멍 뚫린 둥근바닥 플라스크를 준비하세요. 그 둥근바닥 플라스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라운드 버튼 플라스크라고 그래.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에탄올 조금만 집어넣으면 돼. 너무 많이 넣으면 큰일 나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얘를 뭐 해야 돼요? 증발시켜서 저기를 기체를 꽉 채울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은박지로 둘러싸고 바늘구멍 조그맣게 뚫어야 돼. 너무 크게 뚫으면 안 돼요.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뚫어야 돼. 아주 미세하게만 세어나게. 그리고 얘를 이제 가열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물중탕 가열을 한다. 에탄올이 끓는 점이 몇 도야? 78도이기 때문에 물을 한 8, 90도 정도 가열하면 얘를 증발시킬 수 있거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알코올 연수로 가열하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 온도계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뜨거우니까 여기 클램프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찰하기가 쉽지는 않지. 그래서 이제 가열을 하지. 가열을 하면 얘가 이제 증발이 돼서 막 기체화돼서 여기는 삑 하고 아지레기처럼 막 날아갈 거야. 빠져나갈 거야. 저기 원리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기체나 고체나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분자 간의 간격이 한 12배 멀어지거든. 그럼 부피로는 1700배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조금만 넣어도 된다는 얘기가 조금만 가열하면 여기에 꽉 찬다고. 에탄올 증기로 꽉 차. 그런데 여기에 다 날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거야. 언제 없어지나. 여기 정신 팔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돼. 정확히 보고 있어야 돼. 정확히 보고 있어야 돼. 이거 이렇게 하고 날아가는 거 보다가 하다가 예쁜 여자 지나간다고 이거 한눈 팔다가 봤더니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실패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액체가 바로 기체가 돼서 완전 액체가 없어지는 순간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라지는 순간에 꺼내는 거야.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한눈 이쁜 여자 지나가다가 한눈 팔다가 언제 날아갔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안에 꽉 차지 않는 거죠. 다 증발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뭘 상정하는 거냐면 액체에서 액체가 없어지는 순간에 여기에 기체가 꽉 찼다고 가정하는 거야. 이해돼요? 이런 원리야. 그래서 액체가 다 사라지는 순간에 저기에 기체가 꽉 찼다. 우리 기체를 다루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온도를 측정하는 거지. 그 온도하고 이 기체가 서로 평형을 이뤘기 때문에 기체의 온도가 이 물의 온도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때 여기에 압력이 있으니까 이거 대기압이 있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를 측정하면 되는 거야? 얘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말린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꽉 채워. 그래서 메스 실린더 부피를 측정하면 저 둥그바닥 플라스크의 부피가 되는 거야. 이거 200ml라고 써있어. 그렇다고 바보같이 200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 둥근 바닥 플라스크는 부피 재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 적당히 이쯤 넣는 게 200이야. 우리는 기체가 꽉 차 있었잖아. 그러니까 물을 차량차량 여기까지 채워가지고 이걸 메스 실린더로 측정을 해야 돼. 그럼 한 250막 이렇게 와요. 정확한 값이. 그래서 정확한 부피는 꼭 물을 채워서 메스 실린더로 재야 된다. 다 구했어.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자, 저 시계다 집어넣으면 P, D, 그 다음에 W, R. 어떻게 하면 돼? 처음에 이 W가 문제죠? W는 어떻게 하면 돼? 처음에 딱 꺼냈을 때 벽면에 묻어있는 물을 딱 꺼버리고 그러면 이제 바로 응결이 되거든. 그 안에 에탄올이 액체로. 그걸 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실험하기 전에 플라스크랑 은박지랑 잰 거랑 이 실험하고 꺼낸 다음에 물 닦은 다음에 재면 그 안에 응결된 에탄올, 그 응결된 에탄올이 뭔데? 여기에 꽉 찼던 증기로 꽉 찼던 에탄올 증기로 꽉 찼던 걔의 질량이 나오는 거야. W가. W 구했죠. 얘는 0.8이죠. 온도는 물의 온도분하고 273도 더하면 되죠. 압력은 대기압하고 똑같으니까 1기압이죠. V는 여기 메스 실린더로 측정하면 되지. 이렇게 된다. 분자량 측정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실험 이론값 46하고 실험해갖고 나온 값이 얼마나 오차가 생겼는지. 그 이제 실험을 하면 왜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지. 오차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실험 우리 보고서 같은 거 쓸 때는 그 오차 요인을 분석하는 것들이 되게 보고서에 점수를 많이 줍니다. 실제로. 실험은 어쨌든 열심히 잘하려고 했겠지. 근데 어떻게 교과서적으로 딱 46이 나오고 오히려 46이 나오면 그 실험 잘못된 거야. 그렇잖아. 조건이 다 조금씩 다른데. 그러면 이제 대학 가면은 보고서 쓸 때 실험 토의란 그게 중요한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냐.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쁜 여자가 지나가고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면 실험 결과에 어떤 영향력을 주겠니? 딱 왔더니 날아가 버렸어. 언제 날아갔는지 모르겠어. 더 날아갔다는 얘기지. 그럼 질량이 조금 측정되겠지. 그러면 분자량이 조금 측정이 되겠지. 뭐 이런 거죠. 온도가 평형이 안 됐으면 또 문제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피를 아까 얘기했지만 메스 실린더에 재야 되는데 저기 200ml 써있다고 그냥 200만 집어넣으면 문제가 되겠지. 여기다 250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200만 집어넣었어. 그럼 이게 크게 나오겠지. 이런 것들의 오차 요인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등장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분자량 측정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됐냐? 이거 말고도 비슷한 내용으로 시험 문제 하는 실험들이 가장 원론적으로 기본적인 실험이야. 이런 유형들의 실험이 되게 많아요. 기체 분자량 재는 거. 그래서 분자량을 이렇게 이론값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뒤에 가면 또 나오긴 하는데 앞부분에 기체분자 운동론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이게 또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기체분자 운동론에서 다섯 번째 뭐가 있었지? 기체분자 운동 에너지는 온도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지. 기억나? 다섯 번째. 그래서 무조건 온도하고만 관계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실험 조건을 한번 잡아볼게. 이렇게
여기에 지금 N2가 있고 여기에 헬륨이 있다고 해봐.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잖아. 그래서 N2하고 헬륨을 갖다 놨다고 해봐. 그럼 여기 이제 지금 여기 1기압이에요. 여기 1기압이야. 온도는 동시에 25도씩. 그래서 25도씨 1기압에서 여기 안에 이제 기체 입자가 들어있는 거야. 여기에 N개가 들어있고 여기에 N개가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 얘가 지금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네 둘의 평균 분자 온도 에너지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 자 여기가 V리터야. 여기가 V리터야. 그러면 선생님이 N개라고 줬지만 이게 V리터이기 때문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를 차지하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수의 분자수를 갖더라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그죠? 다 나왔지. 이런 조건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얇은 막이요. 얇은 막인데 막을 탁 빼는 순간에 얘네들이 쫙 확산하겠지. 확산하겠죠. 그 확산 속도를 우리가 측정해보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 한번 써볼까? 얘는 2분의 1, M의 M2 스케일, V의 M2 스케일, 여기에 표준의 제곱은 얘하고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M의 헬륨, V의 헬륨, 이거의 제곱, 얘는 2분의 3, K, 298, 이거죠. 기체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온도가 같다 보니까 분자수도 같아. 여기 이제 N이 곱해져야 되겠지. 그죠? 개수도 똑같고 운동 에너지도 똑같으니까 온도가 같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같은 것이야. N은 나눠버려. 그 다음에 2분의 1도 날려버려. 자 그러다 보니까 V하고의 관계가 N2 평균 속도가 V의 H2가 그죠? 2가 루트에 어떻게 되더라? M의 N2에 M의 H2 이렇게 유명한 그레임의 확산속도 법칙이죠. 분자량이 제곱근에 반비례하더라. 야, 가벼운 애하고 무거운 애를 같은 온도에서 넣으면 가벼운 애는 멀리 나가고 무거운 애는 이렇게 가겠지. 무거운 애, 근데 그게 루트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더라는 거죠. 무거운 애가 느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중학교 때도 했던 거야. 기억나지 않냐? 이런 거 있지 않았니?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뭐 이런 거 있었어. 이런 투명한 유리관에다가 이쪽 흰색 솜에다가 HCl을 묻히지. 여기다 뭐야? 냄새나는 암모니아를 묻혀요? 그랬더니 얘는 확산이 빠르고 얘는 느려갖고 여기서 흰색 연기 뭐가 생겨? NH4Cl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지. 근데 얘 분자량 얼마야? 36.5주. 얘 얼마예요? 17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얘를 L1이라고 하고 L2라고 한다는 거야. 같은 시간에 여기에 도달한 거잖아. 그럼 같은 시간분의 L1,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도. 얘 시간분의 L2. 이게 속도잖아. 누가 속도가 빨라? 얘 가벼운 애가 빠르잖아. 이 속도비가 확산 속도라는 거지. M의 HCl, 얘가 M의 NHC, 얘가 36.5, 얘가 17. 그 속도로 거리가 오더라는 거지. 같은 시간에 딱 만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를 암모니아로 하고 또 얘랑 반응할 수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를 미지의 X라는 애를 놓으면 거리비 측정하면 우리 분자량비 알 수 있는 거야. 거리비가 속도비니까. 그게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루트 제곱에 반비례하면. 그죠? 미지수 하나 구할 수 있지. 그래서 미지수 하나 모르는 분자량의 얘랑 반응해서 무슨 흰색 기체가 생겼다. 그걸 볼 수 있다. 그러면 얘네 둘이 반응시켰을 때 얘 분자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속도를 측정하면 되는 거야. 속도가 거리로 측정되는 거니까. 이게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이다. 그래서 결국 뭐를 알아내는 거야? 미지의 물질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거야. 우리 1단원, 뒷단원까지 다 분자량이야. 화투는 분자량을 측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앞부분의 1단원에서 분자량 측정하는 것 2가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미지의 이런 실험을 통해서 또 우리 기체의 확산에 온도에 영향을 받더라. 온도가 같고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개수가 같으니까 분자 온도는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관계식으로 오더라. 이게 그 유명한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이에요. 무거우면 느리더라. 온도가 같았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온도하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온도하고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같더라. 온도하고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비례하더라. 그래서 걔네들이 활발해지면 벽면을 두들기더라. 그럼 압력이 높아지더라. 뭐 이런 게. 그런데 압력이 같아지면 결국 부피가 굉장히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보이더 법칙, 샤를 법칙하고 단결. 이걸 총합으로 연결하는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끝. 됐어요?
필요한 거 적어봐. 선생님 굉장히 좀 폭이 넓혔다가 좁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를 했다 하니 그래도 반가운데. 다 이해한 거지? 알아듣겠지? 알콜에서 저기 알콜? 분자량이 46이니까 M 46이죠. M은 아니. M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야. 이건 이론값이야.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여기에 얼마나 근접하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실험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M을 원래 몰랐다고 가정하고 실험을 해서 M을 결정하는 그게 분자량 결정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알코올을 이미 알고 있잖아. 에탄올의 분자량이 46이라는 걸. 그럼 실제 실험을 해갖고 얼마나 실험값하고 이론값이 근접하는지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니? 그래서 이제 이게 근접하면 아하, 우리 어디 있어? 이거에 몰레큘러 웨이트를 이렇게도 쓰고 그냥 이렇게도 써. MW랑 M이랑 같은 말이야. 그죠? 이런 애입니다. 선생님이 좀 혼란을 줬거나 몰레큘러 웨이트라는 말이고 그냥 우리 M 분자량을 이렇게 여기는 이걸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이거랑 헷갈리잖아. 그래서 안 쓰는 거야. 점 찍으면 곱하기처럼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도 지금 선생님이 되게 난이도 있게 설명한 거거든.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해 준 거기 때문에 이해했다 그러면 우리 기성이 공부 잘하네. 이거 들어도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해했다 그러면 아주 좋은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원과목도 빨리 해가지고 과학을 만약에 그냥 섭렵을 해버립시다. 화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할만해. 마트 어때? 할만하겠지? 근데 여기에 이제 좀 계산이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이레 법칙 그 PV 곱해가고 계산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어요. 어때? W? W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없어질 때까지 막 팍 꺼내라 그랬지. 없어지는 순간에 탁 꺼내면 꺼내자마자 거기서 응결이 돼갖고 이 액체 에탄올이 생겨. 그럼 그대로 물 닦은 다음에 그대로 저울에다 올려. 그러면 초기에 아무것도 안 넣은 거에 플라스크랑 은박지까지 포함한 거, 구멍 뚫린 은박지까지 포함한 거의 질량을 재놔야지. 그리고 꺼냈을 때 물 닦은 다음에 잰 거 재면 그 차이가 그 안에서 응결된 애지. 그 응결된 애는 어떤 애야? 여기에 꽉 찼던 에탄올 증기였던 거지. 그거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첫 수업 해가지고 뭐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앞부분에 한 거기에 7페이지 아직 부분압력까지는 안 했어. 부분압력만 빼고 했는데 7페이지까지는 8페이지까지는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거기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그리고 좀 여력이 되면 문제 뒤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데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가 구성이 돼 있는 게 EBS 문제랑 그 다음에 완자 문제였나? 완자 문제랑 그 다음에 한 3개 정도 교과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편집해놓은 거거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볼 수 있고 다음 시간에 또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범위가 좀 넓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자간의 인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쌍극자 인력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첫 수업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만족인데 어때? 괜찮아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숙제는 따로 없어. 한번 읽어보고 노트 필기 한번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력이 되면 한번 문제 풀어봐. 그래, 고생했다. 선생님 다음 수업 때문에 나가야 될 것 같아. 안녕. 다음 시간에 봐. 얼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 시간에.